안녕하세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금 4,700억 원이 실제로 4개 업체로 다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CPNS 이렇게 해서 합치면 대략 4,700억 원이 됩니다. 이게 이쪽으로 다 넘어가서 사실 펀드 운영 자금이 5,150억 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돈이 없다라고 했는데 조금 남아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358억 원이 미투자 상태 자금으로 여기 있었는데요. 이 자금이 HLB가 하이투자증권에서 가입한 300억 원을 포함한 돈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싹쓸이 당한 거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되는데 한 푼도 투자되지 않고 4개 업체로 빼돌렸습니다. 아마 이제 HLB 자금이 남아있었던 거는 6월 달에 사건이 터졌는데 6월 11일인가 넣었잖아요. 얼마 안 지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투자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서 안전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남아있다고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뭐 뒤로 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은 다른 데는 지금 거의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거는 옵티머스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간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4개 업체 대표는 누구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옵티머스 2대 주주이자 과거 폭력 조직원 출신인 이모 씨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만든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죠? 여기로 돈을 모은 다음에 몽땅 업체로 빼돌린 겁니다. 4,700억 원이. 그리고 이 4개 업체 중에 이제 3개 업체는 본사 소재지가 모두 경인 용인시 한 빌딩으로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대표, 감사, 이사 등 임원진도 뭐 거의 같고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는 실제 투자처가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중간 기착지 역할, 여기로 넘어갔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 전혀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4개 업체 들어간 돈은 뭐 부동산 개발, 부실기업 주식 등 60여 곳의 2차 투자처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알 수가 없죠. 지금 옵티머스의 키맨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펀드 서류 위조 등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옵티머스가 얼마나 마음먹고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을 했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계약서에 인감까지 위조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면 도장이 있잖아요. 이 도장이 있는데 여기에 양수인 하나은행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게 옵티머스에서 가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짜로 이런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대놓고 속인 거죠. 제가 그 자료 있는데 다루지 않았었는 자료 중에 NH투자증권이랑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가가지고 NH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수상하니까 뭐 계속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대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우리 하나은행이랑 전부 다 컨펌하고 다 확인했다. 그 다음에 금감원에도 다 확인해서 괜찮다는 말 들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도장까지 가짜라고 나온 걸로 보면은 하나은행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도 계속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심시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이 뚫린 건데 하나은행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천공도장 모두, 인감도장 모두 실제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터지고 나서야 이게 허위였구나라는 것을 NH투자증권도 알게 되었다는 건데, 어쨌든 이제 NH투자증권도 속은 건데 지금 신뢰도에 얘네 약간 구멍이 있다라고 또 투자자들이 인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조혜진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데가 저런 것들을 정말로 몰랐을까, 저렇게 허술하게 했을까라고 또 한번 찾아봐야 된다, 철저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는데, 요거 매출 채권을 담보로 잡고서 옵티머스는 이 법인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여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구조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이제 매출채권 담보로 잡은 건설사들이 있잖아요. 해당 법인은 뭐 MGB 파트너스, MB캐피탈, 코리아리츠 이런 게 있었는데 반전입니다. 이 건설사가 보였던 매출채권은 애초에 양도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양도 불가능한 거를 담보로 잡고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KCA나 증권사들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제 감사가 이루어졌었잖아요. 요것 때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거 문제 있었던 거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40억 원 투자했다가 이거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다시 걷어들였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 발견한 게 아니라 이혁진 전 대표가 제보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혁진 전 대표는 옵티머스 전 대표거든요. 이 사람이 왜 제보를 했을까? 경영권을 뺏겼기 때문에 경영권이 박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앙심을 품고 이거 잃은 거죠. 자기가 할 때는 투자 유치 당시에는 이제 전파진흥원 투자 유치 당시에는 옵티머스 대표였는데 경영화가 박탈당하니까 야 이거 그거 문제 있다 이거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사진을 보면은 이혁진 전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쫓겨났다고 제시한 이제 자료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떡대가 아저씨가 잡고서 이제 막 끌어내려고 하고 있죠. 자기가 대표였는데 쫓겨나니까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근데 전파진흥원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표직을 맡고 있다가 김재현 대표랑 경영권 분쟁, 자신이 영입한 김재현 대표랑 분쟁을 벌이다가 쫓겨났고 배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에 베트남 출국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 장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회사 뺏긴 거 억울함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가가지고 최종국 금융위원장을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죠. 그러고 이때쯤에 이제 제보도 한 건데요. 이 사모펀드 운영사 옵티머스가 이 전파진흥원 투자받은 돈 그거 사실 모건설사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불법 투자했다. 그 공공채권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한 게 아니다. 불법 투자다라고 말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사건은 7월에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락을 짓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지건설도 조금 수상한 흐름들. 옵티머스 3호 사채 발행하는데 성지건설 어음이 담보로 동원이 돼서 이거 단서를 잡고 또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항암제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세대죠. 그 중에서 요거 세 번째 있는 거는 DNA 복제 도구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복제 도구는 여기 보이는 폴리머라이즈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있고 요게 풀리고 여기서 풀리면서 뭔가 복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뭔가 복제가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거 풀리면서 복제가 짝짝짝짝짝짝 뭐가 되고 있습니다. 저거의 기능을 억제하는 건데요. 전사 과정에서 DNA는 저 아까 봤던 RNA 폴리메라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RNA로 복사된 다음에 몇 개의 단계가 더 거친 다음에 유전자 암호가 해독되고 단백질이 생성되고 저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요. 잠깐 시험관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알려드렸고요. 7월 10일에 나온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옵티머스에서 처음부터 3호 사채 투자 알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감원도 그리고 하나은행도 모두 허용하고 검증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본 기사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녹취록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상품 승인 소외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김재현 대표가 참석을 해가지고 얘기한 것들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건데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3호 사채 투자할 거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조가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는 이제 공공기관 사업 발주하고 매출채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옵티머스는 요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얘네는 이제 현금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정도 이제 수익을 보고 이런 구조였는데 케이스 2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매출 채권을 동시에 담보로 잡은 다음에 이 관계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위에 거는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 케이스 2에서는 관계사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걸로 4개 업체로 4,700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중 투자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만 헷갈린 게 아니라 NH투자증권에서도 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수십 가지 질문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보면은 이 자산을 동시에 담보로 잡으면 그에 따른 지출 및 상환 금액도 이중으로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 3호 사채 발행을 됐는데 이 리스크는 펀드까지 전이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둘 다 자산 내역에 매출채권 3호 사채가 기재가 되는데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김 대표는 그 질문에 우리 이제 하나은행이랑 다 논의해서 만든 거다. 뭐 괜찮다. 그리고 금감원에도 물어보니까 문제 없다고 인정을 해줬다. 그래가지고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거 담보, 과담보 문제라 가지고 금융권 120%, 비금융권 130%. 이거는 요거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으로 해결이 되어서 OK가 떨어졌다. 가름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슈가 해소됐다. 그리고 금감원이 저 정도 스킴이면은 저위험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5등급을 분류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의 지시에 우리 스탁사로 그냥 따를 뿐이지 뭐 저거 사모사채 매입했는지 그 배경은 몰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거 사모사채가 등장하는 이유는 담보로 매출채권을 받고 투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그냥 줄 수는 없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사모사채를 이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사채는 형식일 뿐이고 실질은 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 구조가 짜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관계사에게 빌려주는 구조가 케이스 2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쏘아줄 수는 없으니까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걸 형식으로 잡고서 이렇게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